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은 삼성, 롯데, SK, CJ, 현대, LG, 한화, 한진, GS 등이 다 재벌이라고 불려요. 그럼 과연 재벌, 우리 친구들 중에 돈 많은 사람, 야, 너 재벌이냐 이러잖아요. 우리 일상 용어상으로. 혹시 주변에 돈 많은 친구분 한 번도 안 계시나요? 다들 그런 말 안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썰렁하지? 아니, 주변에 돈 많은 친구가 있거나 뭐 친구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 야, 걔네 집 재벌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재벌과 여기서의 재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르죠. 그냥 부잣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호칭? 어떤 약간 비아냥? 또는 비유법? 레토릭이죠, 일종의. 근데 진짜 재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재벌은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재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업가의 무리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요. 물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 중에 총수들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 법적으로는 재벌이 분류가 돼요. 법률 용어로 재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입니다. 앞에 강의를 다 들으셨다. 근데 이게 다 아시죠? 네, 아신다고. 한 13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가 매년 지정을 해요. 그 중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만 나오는데 오늘은 현대자동차를 해보고 이재용은 뭐 이미 너무 유명하고 여기 보면 포스코가 있어요. 포스코가 재벌일까요? 아닐까요? 교수님, 포스코는 재벌입니까? 아닙니까? 재벌의 증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네. 아니, 그 직관적으로. 농협. 농협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재벌에 포스코하고 농협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재벌은 좀 다르다. 법률적으로예요. 우리는 법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법률적으로 그렇다. 요건은 이거예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하려면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족벌성이 있어야 돼요. 족벌성. 가문. 핏줄로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광범위한 사업 분야. 그래서 포스코하고 농협은 안 돼요. 포스코는 거의 업종이 비슷하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나눠져 있긴 한데 다른 것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 족벌성이 없어요. 농협하고 삼성은. 어쨌든 이제 10조 원을 경계로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공정위가 공시를 하고 상호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승계 방식 변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강의 때 다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일감 몰아줍니다. 계열사 M&A가 많이 큰데요. 최근에 M&A로 급성장한 그룹 중 하나가 사조그룹이 있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수수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기사. 어느 기사? 지주회사가 이렇게 브랜드 수수료로 그 브랜드 수수료를 받아서 가장 큰 문제된 케이스가 우리가 아는 케이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농협이요. 농협. 농협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데. 유병원이에요, 유병원. 네. 그 유병원은 죽었고 이제 유병원 천재아들 유대균, 이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표권 명목으로 3%씩 받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청해진 해운의 자본부실이 생겼고 결국 뭐 세월호 가져가게 됐다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고 실제로 유대균에 대한 공소사실과 판결문 내용 다 횡령배인 문제예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사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제공했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파리크라상이에요. SPCB. 최근에 이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오늘도 뭐 재판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그 회장님 부인께서 상표권자였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총 64억인가를 받아가셨어요. 이 완전 쌈짓 돈이죠. 아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같이 그런 돈이었어요. 여기 브랜드 수수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증여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죠. 가장 큰 게 어딘가요? 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이잖아요. 삼성생명 공익재단. 거기 가서 주식이 꽤 있어요. 많진 않아요. 전체 삼성그룹에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의 후계자가 되려면 삼성 3대 재단의 이사장이 돼야 돼요. 삼성 어린이재단인가? 삼성 문화재단, 삼성 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인가? 이재용이 그것을 드디어 완성하고 왕의 게임 오브 스론에서도 왕좌를 차지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일감 몰아주기가 중요하다. 오늘 정의선만 볼게요. 446억에서 4조 5,429억 일어났습니다. 삼성 3남매 이해옥, 정몽진, 김동관. 여기 김동관이 지금 첫째 아들이잖아요. 김승현 회장. 그 3남 막내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고요. 한번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고발을 좀 해보려고 딴 걸로. 그건 약품이 언론을 봐주시면 되고 여기 조연아도 나오죠. 도대체 정의선은 뭔 소리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이대로만 투자하면 정말 계속 이대로만 투자하면 뭐 워렌 버핏 민감한 투자자일 텐데 뭐를 이렇게 벌었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정도다. 이 재벌 재기업 투자는 28세 이사의 평균 3.5년 만에 임원 시즌을 한다는 기사가 여러 뉴스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조연아 이재훈 오늘은 여기 현대차 전문가 입사 후 5.8년 만에 임원이 됐어요. 여기서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 소위 말하는 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아무도 없으세요? 자 우리 계신 것 같은데. 입사할 때 사원으로 입사하셨죠? 과장 달 때까지 몇 년 걸리셨나요? 동기들하고 비교하면. 회사마다 다른데요. 네. 빨라도 5년, 10년 정도.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원에서 과장을 달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41인데요. 제 친구들이 이제 차장을 달기 시작해요. 차장 먼저 다니는 친구 있고, 원래 이제 기존에 이사단 친구도 있어요.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약간 부러워지기도 하는데 연봉이 세더라고요. 부러움이 지 부러움이 지 그런 것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건 변호사는 정년이 없고 거기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년이 없죠. 일단은. 어쨌든 근데 이분이 양반들은 평균 3.5년 만에 임원을 달아요. 과장도 아니고. 저도 과장으로 입사해요. 대부분. 팀장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봐봐요. 입사부터 임원.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재벌의 문제다 하면 여기 부산 총수일가 전횡 또는 뭐 족벌체제, 불건전한 기업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런 한국 자본주의 역사적 구조적 문제다. 분배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달라요. 아니요? 한 분만 가장 문제는 수직 계열화예요. 이건 그리고 하도급 관계로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하도급 분쟁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 소송할 때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가 오늘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익숙한 이유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증인신문을 하고 왔어요. 계속 물어봐요. 무슨 사건이냐면 메탄올 실명 사건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삼성 휴대전화 기존의 플라스틱이었다가 메탈 케이스로 바뀌면서 부품들, 그 버튼, 아시다시피 뭐 옆에 전원 버튼이라든지 가운데 그 홈 버튼 또는 이렇게 케이스 이거를 CNC로 가공하는데 이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자재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쇠는 못 써요. 알루미늄도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로 씻다가 이게 메탄올을 쓴 거예요. 메탄올은 1급 유독성 물질로 이미 화학물질보호법에서 지정된 물질인데 이게 1g당 얼마였더라? 근데 에탄올이 2.5배 정도 비싸요. 에탄올은 아시다시피 마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으셔서 공대 선배들이 에탄올 만들어서 그 실험실에서 지들끼리 불 지르고 막 머리 타고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저희 때 되게 많았는데.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걸로 보더니 에탄올을 순수 에탄올을 증류해서 마신 걸로 정리를 하고 어쨌든 이 하청업체가 4차 하도급이었어요. 삼성 LG가 최종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잖아요. 하도급으로 내려와요. 이 CNC 기계 자체를 원청이 빌려줘요. 니네가 해라. 왜? 물량에 따라서 인력 수급 조정하는. 그랬더니 이 업체들이 어디서 썼어요? 파견,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았어요. 지금 실명당한 노동자는 전부 다 파견업체 조정했어요. 왜? 물량에 따라서 또 조정하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파견법상 허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간헐적이거나 아주 임시적일 때만 근로자 파견법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한마디로 레이버 파워를 이제 아웃소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견법 위반으로 다 처벌받았고 사용사업주, 실제로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는 산업안전보호법 위반으로 다 처벌을 받았는데 아무도 구속된 사람은 없어요. 무려 6명이 실명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7살짜리 딸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처벌, 민사소송 걸기가 되게 쉽잖아요. 뭐 명백하고 이건 이기는 건데 그 위에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 왜요? 편안해. 모르지만 있을 거 없을 것 같다. 자꾸 앞에 계셔서 죄송해요. 오늘은 심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럼 좀 더 힌트를 드려요. 원청이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CNC도 빌려주고 기계, 그러니까 그링 하고 깎아요. 기계도 빌려주고, 야, 니네 메탄올은 저기 화학약품 저기서 사, 우리도 거기서 사. 그 원청도 CNC 돌려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맡긴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사거든? 니네도 사. 거기 가서.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급 관계니까 뭐죠? 교수님은 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뭐 책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책임 물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호법상 하도급 관계에서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시고 물건 깔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 산재보험과 같이 건설은 훨씬 비싸요. 어쨌든 그런 데서는 직상수급인 즉 원청업자가 밑에 하청업자와 함께 책임지는 요건으로서 동일 장소에서의 노동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특수해요. 산업재해에 있어서 다 그 원청업체의 책임 인정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 그 제품 생산 구조 또는 서비스 생산 구조, 제공 구조에서 재벌은 최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을 져요. 이걸 거래관계로 본 거예요. 아시다시피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민사법적으로 보면 평등한 관계예요. 채권자, 채무자예요, 둘 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임금을 받을 채권이 있고 사용자로서는 노동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임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서로 평등한 대가 관계를 상정하는 게 민법상 권리예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싸웠고 결국 노동법이라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도급 관계로 되면 평등한 관계가 돼버려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원청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재벌은 어떻게 했냐?
하청구조로 만들어.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웬만하면 자기네가 사업 부분에서 다 처음부터 구매팀이 원료만 수입하고 다 웬만하면 만들었는데 이젠 다 아웃소싱이에요. 그만큼 리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으로 바뀌어왔고 그걸 허용하는, 용인하는 거예요. 아마 산업안전보호법 68조인데 이거 개정하자고 그러면 경찰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노동조연성이 왜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 내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경쟁력이란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최경 기자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경쟁력,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직계열화 구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준비했어요. 제도가 엄청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재벌의 혼재경영 근절 공약집. 아까 요거를 그대로 옮겨친 건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법을 다 말씀드려야 돼요. 회사법을. 그래서 제가 생략 스킵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 탈취 같은 거, 납품 약가 우려치기, 부당된 거래, 이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열 공익법, 아까 공익법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익법인이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재용이 이번에 등기 시작했는데 반대하시는 분, 근데 이 공익법인이 손을 절대 안 들겠죠.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래서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법안이 올해 6월에 박용진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김상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다 맥락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경실련도 계속 주장해왔고 민주도 주장해왔고 참여연대도 주장해왔고 계속 주장을 하면 뭔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걸 되게 느끼거든요.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여기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인데 지금은 증손회사까지 가능한 거 아세요? 100% 소유할 때 증손회사까지. 그러니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가의 거래 관계로 만들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감사위원 분리소득, 감사권이 강화된다, 집중투표를 해야 된다. 1인 1주가 아니라 한 안건에 대해서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다중대표 소송은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손배 책임을 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중대표 소송, 전자투표 가능하게 해라. 노동자 대표 사회이사 선임. 최근에 나왔죠. 노동자 대표 추천 사회이사 기사 보신 분? 어느 거였죠? 맞습니다. 아니 KB 금융지주인데 정확히 이번에 하승수 변호사님이라고 녹색당 주변 회원이시고 하시고 이분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려고 노조가 추천했었는데 결국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찬성한 사례예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유명하신 분 다 반대.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사실 김종인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을 대략 이제 섞어놓은 건데 김종인 의원 아니에요. 지금은 의원 아니시죠?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의원이 그때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100명인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정기국회 때 임시국회 때 이제 합의가 돼서 올라가다가 다시 바꾸됐어요. 이러한 입법이 되어야지만 좀 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걸 왜 안 하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얼마나 짜증날까 싶기도 해요. 사실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왜 안 하냐 빨리 촉구한다 막 성명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논평 내고. 그럼 언젠가는 통과되는 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현대차 그룹 사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요 4개가 가장 큰 회사인데요. 이 순환출자 구조는 요 3개예요. 가운데.
모비스가 현대차의 몇 프로 갖고 있죠? 슬슬 이제 지려지실 때가 됐어요. 30분이 지났거든요. 20.8%, 현대차는 기아차의 33.9%, 기아차는 현대 모비스의 16.9%. 완벽한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이걸 못 깨요, 지금 현대차가. 다른 재벌들과 달리 이 희한하게 현대차 그룹만 이걸 못 깨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비싸서 그런 걸 거예요. 그 현대차 그룹만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이해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중에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볼까요? 정몽구 5.17, 정의선 현대차 2.28, 정몽구 기아의 0. 근데 정의선은 현대모비스의 빵. 얼마나 비싼데요, 여기 주식들이. 그런데 이제 정의선과 정몽구와 현대글로비스는 6.71 더하기 23.29. 합치면 몇 개? 얼마일까요? 아무도 안 보시네. 예, 합치면 몇 프로죠? 6.71 더하기 23.29. 30%죠. 30이죠. 정확히는 29.99예요. 이게 약간 손 좀 세제세요. 반올림 환경인데 어쨌든 그 지배력이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차의 지배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 정몽구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에 상부 문제가 발생하겠죠. 5.17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정의선 부회장과 그 동생 정지 상무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이번이 그러니까 삼성화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겠죠. 어쨌든 이거를 지금 못 깨고 있다. 2016년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29.9 뭐 이거는 그 얼마큼 늘어났냐 2년 아까는 2년 만에 4조로 늘어났어요. 질문 하나.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일가의 것이다? Yes or no? 갑자기 왜 눈을 잘 안 마주치시죠? 우리 같이 상의를 해보는데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일가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 몰라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 정식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의 나머지 70%의 주주들이 당연히 있는 주식회사니까 여기 얼마 안 된다. 둘이 합쳐도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들은 주인인가요? 그럼 나머지들이? 뭐 그거는 어떻게 보내에 따라 틀린데 네. 최대 뭐 주주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죠. 어쨌든 최대 주주는 나머지 70%가 모이지 않는 70%지만 그들이 주인이라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70%도 주인이면 30%도 주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 70%가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질문. 회사의 주인이 있나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는 주인이 있습니까? 국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가와 비슷하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그러는데 주주로 많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있나요? 주주를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주를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회사가 있는 건물 주인은 누군가요? 회사잖아요. 회사가 자기 소유 건물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강남 서초 사옥 생각해 봅시다. 삼성 서초 사옥. 그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주식회사 삼성전자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등기부등본 안 떼봤지만 회사는 주주는 주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럼 진짜 주인이 있는 건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삼성전자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구나. 저에게 누군가 300만 원을 줬어요. 야! 삼성전자 주가 300 찍을 거야. 270이지만 들어가겠어. 들어가 딱 한 줄 샀어요. 저 삼성전자 주인일까요?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8천만 주가 돼요. 저는 오! 1시간 뒤에 275만 원으로 올랐어. 5만 원 아싸. 챙기고 나왔어요. 1시간 뒤에. 저는 1시간 동안 주인이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떠신가요? 비상장은 훨씬 많은데.
오너는 누군가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회사 되게 유명한 비상장 누구 있을까? 되게 많은데 롯데그룹은 거의 다 비상장이 많아요. 롯데는 롯데호텔 아직 비상장이죠. 롯데호텔의 신격포 회장이 30%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신격포가 주인입니다. 왜냐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회사라는 개념에서 똑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회사를 차리고 제가 주식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회사 주인인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자가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과격한 주장 중 하나인데 왜? 회사 다니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회사 다니면 말은 그러세요. 우리 회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요. 옆 동료하고. 아마 한 20년 일해야 보면은 자기 직장 동료하고 먹은 밥이 자기 가족하고 먹은 밥보다 많을걸요. 자기 친동생보다 훨씬 더 직장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웬만한 인생 조사 다 알게 되죠, 이제. 직장 동료와. 사실 또 하나의 구조이에요. 직장 동료들이. 다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가장 친하고, 가장 또 멀기도 하고, 하지만 회사 나오면 다시는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회사 아닐까요? 저는 국민이 국가에 사는 것처럼 회사에서 사는 노동자가 주인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 답은 사실 없고요. 이렇게 근데 흔한 인식들이 정치 거다, 삼성은 있을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사실 국민연금이야. 대주주가 유일하게 현대제철에서만 후달립니다. 국민연금이 다 7%대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NH 투자증권이 5.5% 합치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주총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 결정되니까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과연 정치가 될 것인가? 우주분도 많아요, 사실. KCC나 이런 현대 강분들이 서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정치가 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글로비스 좀 더 넘어갈게요. 2008년,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글로비스 자본금이 얼마였을까요? 추측 그냥 추측. 2001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얼마로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몇십억 대략? 한 50억? 얼마면 만들었을까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세요. 25억에 만들었어요. 자본금 25억짜리 회사예요, 맨 처음에 이게. 얼마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자본금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단위가 억원이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애플 빼고는 없을까? 2001년부터 물류를 싹쓸이 합니다. 첫 해부터 매출이 1985억, 자본금 25억인데 영업이익으로 그냥 자본금 바로 메꿨어. 당기순이익 65억.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은 매출액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쫙 절대 네버 불패의 글로비스죠.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안 해봐도 몰라요. 근데 내부 거래 비중은 보시면은 이제 100% 거의 뭐 2001년도에 거의 100%죠. 90몇 프로를 찍고 계속 80%대로 완전 2012년까지 80%가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 현대차 내부의 물류를 다 싹쓸이 했고요.
2012년 이후에는 요 그래픽이 있더라고요. 또르륵 해서 오! 70%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2015년. 왜 그럴까요?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추세인데 2015년에 왜 70%로 떨어졌을까요? 우리 기자님 왜 떨어졌죠?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자세히 안 봐가지고. 갑자기 장사 안 됐나? 근데 사드 때문인가? 아닌데 작년인데 중국 대중국 수출이 안 될 때는 현대제철 유조선이 망가졌나?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법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23조 이 때문에요. 이게 시행령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2017년 개정하기 이전에 이게 컸어요.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경제 공약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가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다음 법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이때 생겼어요. 그 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건 보면 되고 여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되는 판단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내부 거래할 때 부당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관과 현금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 뭔가 여기 상당히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건이 뭘까요? 바로 30% 때문이에요. 30%.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기준의 주식을 보유한 여기서 대통령령이 30%였어요. 그래서 29.9로 맞춘 거예요. 정무부가 갑자기 팔아버립니다. 2015년 직전에.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 봐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요. 어느 거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지분을 떠그랬는데 어느 게 유리할까? 도저히 내부거래 비율을 못 줄이겠다. 주식을 팔자 해서 29.9%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관계사가 샀을 겁니다. 자산가 샀다. 딴 데로 유출이 안 됐어요. 블록세에 제가 결국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안 중 하나입니다. 결론 중 하나인데요. 계속 입법 감시 운동이 있어야 된다. 경실련이 잘하죠. 의견은 잘 못해요. 이 돈을 도대체 정의선 정무부장 얼마를 벌었을까? 글로비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아까 여기 보시죠. 2015년에 갑자기 2014년으로 딱 줄이잖아요. 여기 두 개 좀 꽂을 것 같고. 배당금은 더 늘어나 왜? 그렇죠? 6만 원, 100, 1,000원, 10만, 10억. 와, 한 해에 200억. 70. 그룹이 총 배당금이 있는데, 자, 은행 계셨으면 잘 아시죠? 현대차 그룹이 배당 성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잘 모르죠. 은행 계신 분 주식 많이 안 하세요. 제 친구는 엄청 많이 해요. 현대차 그룹은 배당 짜기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근데 유독 현대글로비스만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20탄이 뭘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이제 상속세로 쓸 것이다. 근데 어딘가 투자하고 있겠죠. 이렇게 정의선 부자로 승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최근 3표 혹시 아시는 분? 3표 그룹 얘기. 3표 어떻게 아세요? 3표 그룹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이렇게. 3표 그룹. 제가 아는 사람이 사장. 얘네 3표 연탄이 3표 연탄 그렇죠 연탄. 광업회사예요 원래 그 시멘트 회사고 IMF 때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회사인데 현대제철 제철할 때는 석회성이 필요하죠. 모르셨어요? 석회성이 필요합니다. 코쿠스. 석회성 예? 코쿠스랑 저기 해가지고. 네. 아무튼 철을 만들 때는 석회성하고 코크스가 필요하죠. 다시
물론 철도 필요하지만 철광석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석회색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충북 지역에서 광업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내 석회석 생산 업체들이 현대제철로 납품을 하죠. 그 전까지 삼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기 충북에 있는 생산 업체들이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공장까지 배달해라라고 현대제철이 야 니네 톤당 얼마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공급해. 소위 말하면 CIF 조건으로 거래를 했죠. CIF 아시는 분 이해되시죠? 다들 이제 피곤하시는 분 계셔서. 근데 갑자기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공급해라라고 했어요. 2014년에. 응?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재밌어요. 현대제철이 광업업체가 현대글로비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류업체로. 현대제철이 물류업체로 글로비스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납품하는 이 광업업체들, 석회석 생산업체들은 현대제철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잖아요. 브랜드잖아요. 시키면 해야죠. 현대제철 안 사면 어떡할 건데. 글로비스랑 하면 광업업체 외부 매출로 잡혀요. 이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내부 거래잖아요. 이거 내부 거래 현대제철. 이 외부의 매출로 잡혀버려요. 그럼. 이 광업업체가 글로비스에 맡기니까. 여기까지 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음 모레날 이걸 공정위 신고 들어갈 겁니다.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삼성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회장이 정도원 씨라는 분인데 첫째가 정대현 씨예요. 이분은 LS그룹, LS그룹 아시죠? LG가 세 개로 분사됐잖아요. LG, GS, LS. 그중에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가 있나봐요. 역시 그 구시인 회장님이 큰딸 구윤희 씨와 결혼을 했더라. 첫째 딸 정지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정지선 씨와 결혼했어요. 둘째 정지윤 씨는 포스트 박태준 명예회장 아들하고 되게 폰테크로 유명한 분이에요. 가족 사진도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이거 좋죠.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과 삼표그룹은 사범기업이죠. 근데 이게 현대글로비스에다 해라 했잖아요. 여기 맨 처음에 광업체가 물류업체 컨택해서 석회석을 현대제철로 배달해 주세요 했는데 계약관계는 현대제철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삼표그룹 광업업체하고 원료의 물류 일체를 계약하고 광업업체가 물류업체랑 알아서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현대글로비스 했는데 문제는 현대글로비스가 그걸 3표에다 하도급을 줘요. 그리고 이 3표가 기존의 물류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줘요. 이해되세요? 이야, 앉아서도 모르는 거죠. 그럼 물류 비용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데는 어딜까요? 현대글로비스 3표 물류업체. 물류업체죠. 물류업체에서 또 피해보는 사람이 등장하진 않아요. 누굴까요? 바로 지입차주들이에요. 대부분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트럭 운전사들이 대부분이 지입차주십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갖고 하는데 차량 소유 내 차를 내 차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입차주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신분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결국 물류비 인하로 이어지더라. 대략 5% 정도를 현대글로비스가 삼표가 챙긴 걸로 우리는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 계약관계 복잡해지죠.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기존에서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석회서 물류 영역도 심지어 사동기업에다가 물어주더라. 현대글로비스와 삼성까지. 현대차. 하나 더. 슬래그 이건 2014년에 이게 뭐냐면은 현대제철을 만들고 나요.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슬래그래요. 근데 이제 시멘트 만들 때 이 슬래그를 섞어주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슬래그를 서로 살라 그래요.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만들어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3표 그룹 중에 3표 기초소재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이 대표는 역시 아까 첫째 아들 정대현 씨.
2012년 현대제철이 슬래그 연간 발생액 240만 톤인데 83%로 200만 톤을 석유 기준으로 몰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상표 기초 소재의 캐파 생산량 자체가 100만 톤밖에 처리 못하는 캐파였어요. 나머지 8억 도. 그래서 다른 시멘트 업계가 반발을 해요. 아니 상표 기초 소재가 여기 시멘트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왜 쟤한테 몰아줘서 우리는 이중으로 사잖아요. 이중으로 손주. 현대에서 바로 사면은 다가가 더 낮은데 괜히 통일세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처음 봤는데 슬래그 협회라고 또 만들어요. 운동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다시 꼬리를 내리고 이제 100만 톤만 보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 역시 재벌들은 이익에 철저하다. 자기 내부 그룹을 일감으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챙겨주더라. 또 하나 이제 만도 있다. 만도는 어느 그룹이죠? 저기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 만도는 어느 그룹 소속일까요? 만도는 아시죠? 만도 회사. 네, 만도에서 뭐 만들죠? 내비게이션 만들잖아요. 에피 랩스는 만도에서 많이 쓰는데 아닌가? 만도가 다이나믹인가? 아닌데? 아무튼 만도에서 뭐 많이 만들어요. 자동차. 한라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예요. 한라 회장이 누굴까요? 정몽원이라고 그 정주영 명의회장의 그 아들 중 한 명이죠. 정몽원 많잖아요. 몽자 돌림자들 그 중 하나예요. 한라 건설이 또 유명하죠. 한라 건설, 한라 비발디 아파트, 한라 기업사인데 만도가 되게 중요한 회사다. 아다스라는 게 있어요. 아다스가 이런 건데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해서 아다스 시스템이라고 하나 봐요. 뭐 후방 안전 주차하는 거, 후방 경보기, 뭐 옆에 잘 보이게 하는 거, 앞에 잘 보이게 하는 거. 그 아시다시피 운전하시는 거 아시죠? 왼쪽 백미러 보면 약간 사각지대는 그것도 잘 보이게 한다. 뭐 이런 제품군들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만도에서는 브레이크도 만들고 서스펜션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드냐? 사실은 만도 헬라에서 만들어요. 다른 회사예요. 만도헬라와 만도는. 만도헬라는 만도하고 독일의 헬라라는 회사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 여기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독일 기술들이 많이 인정되고 있고 여기서 주로 이 아다스 제품을 만들어요. 제공하는 제품인데 개발하고 제조를 직접 다 합니다. 근데 만도한테 공급을 해요. 근데 만도가 뭘 하는지 몰라요. 아다스에 딴건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만도도 현대 모비스로 납품을 해요. 이 가정이 현대가 모비스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현대차 기아차에서 최종적으로 자동차 조립이 완성되잖아요. 직접 사지.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발주하면 되잖아요. 이게 작은 회사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발주하면 되잖아요. 왜 중간에 끼냐? 만도헬라에 예. 독일 그 합작한 회사 쪽에서 뭐라고 말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만도가 좀 더 지분이 커요. 만도헬라에서 50.1인가 그래요. 그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독일 뭐 회사 쪽에서는 그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을 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다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가격은 같은데 현대차가 비싸게 산 거거나 싸게 살 수 있는 똑같은 가격 예를 들어 하나 아다스 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도가 10만 원을 붙여. 또 10만 원 붙여. 120만 원을 붙여. 직접 공급해도 100만 원인데 현대자처럼 120만 원을 산다. 그럼 개당 20만 원 더 주는 거야. 근데 그 저기 보면은 다음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 다음이 지금 이제 그 새 정부 들어가지고 통행세 그거 이제 논란이 돼갖고 그게 좀 사라졌다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인터넷 업계에서는 다음한테 이제 납품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다음 뭐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가운데 딱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만이 다음을 납품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한 5%씩 계속 수수료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떼인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게 통행세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공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조명 받으니까 그게 좀 지금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러고 있대요. 이 때문이다. 뭐가 설명을 하겠죠. 제가 보기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만드는 거죠.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굳이 현대모비스에다 주문해야 돼? 직접 하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일감 몰아주기 현대그룹이스와 현대차그룹 내부 거래 사례를 마시게 되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벌써 50분 지나서 처음 알게 된 건가요? 처음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게 다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상당히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심지어 인적 계열사들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한라는 현대차그룹에 있어서 한라그룹은 그 사촌 기업이잖아요. 아니 형제 그룹이잖아요. 형제 그룹. 정무그룹이잖아요. 다 챙겨줘. 그런데 그 손실은 결국 회사로 오죠. 아까 말했잖아요. 100만 원 세표는 살 수 있는데 120만 원 굳이 줘야 돼. 뻔히. 그럼 결국 회사의 자본이 더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차값을 더 많이 예? 차값을 더 많이 그렇긴 하죠. 결국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회사는 손해가 없고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소비자 대부분에 가서 보내야 되는 회사는 중요한 손해를 주제죠. 안 보지. 우린 모두 불만을 갖고 있죠. 현대차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싸냐. 많이 보니까 많이 보니까 그 자동차 부품 전문회를 들잖아요. 예. 그랬더니 많은 분들가 그 구조가 나면서 네.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넘어간 회사를 이제 그 한라 쪽으로 간 한라에 인수했어요. 다시 샀죠. 네. 근데 현대모비스는 그 뒤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현대모비스에서 생산을 안 하는 제품이 만대에서 생산하는데 현대모비스에 상표를 달고 판매합니다. 그렇죠. 현대 그런 구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40도 문제가 많아요. 그 구조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면서 수요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 가니까 또 우리가 그 자동차 공장에 차 수준으로 들어갈 때 부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부품도 현대모비스에 만족이게 있지만 그 부품을 또 사용해야 돼요. 그게 문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보존을 위해 소비자가 상승. 소비자에게 성세계법도 성세계법도 좋아요. 근데 유통이 직거래가 이제 인터넷이나 그거 예전부터 도매상, 중간 도매상 이렇게 몇 단계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이익을 붙여서 유통이 막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형성됐듯이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서류상으로만 거기가 대입되고 거래는 직거래예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물류라면 다 직접 가는데 서류상으로만 거쳐가는 걸로 해서 3% 5% 그렇죠. 하고 그게 다 지네 사돈이나 형제나 누구 매개살리는 구조로 지금 변질됐다. 예전처럼 맞아요. 도매상 중간 도매상 1일에 다 받아서 막 나눠주고 쪼개주고 이 역할을 했으면 그게 맞는데 옛날처럼 지금은 손도 안 대고 지금 그렇죠. 전형을 통해서 이게 비단 현대차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사무투자 집단으로서 매출 연매출 총액 10조 원, 매출 총액이 10조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중견기업들 소위 말하는 잘 알리지 못하는 대표님이 오뚜기예요. 오뚜기도 내부 거래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뚜기 라면을 오뚜기에서 안 만들어요. 라면 회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에서 부부하고 상표만 오뚜기로 나갑니다. 네, 오기만. 어쨌든 간에 일단 현대차그룹의 사례만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재벌들은 자기들끼리 정말 일치단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런데 이는 상법상 자기 회사 대표이사는 자기 회사의 자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면 될 걸 12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더 회의 더 주고 있죠. 이는 결국 회사의 손실을 야기하는 건데,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어요.
이걸 위반했을 때 우리는 보통 배임죄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배임죄 판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김앤장과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주 그냥 놀라운 논리들을 막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풍적풍적하는 법 학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경영 판단의 법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아주 안 좋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법조계에서 그거 갖고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시민운동이니까 과연 재벌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 중 하나는 일종의 입법운동. 입법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제도들은 거의 다 입법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웬만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해요. 권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딱 하나 잘한 건 있어요. 옛날에 중소기업 업종제도를 강제로 했어요. 하도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선풍기 안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선풍기 최강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신일하고 한일인가? 신일인가? 신일? 한일? 삼성전자에서 선풍기 안 만들고 팔아요. 못하겠어요. 옛날에 그 골드스타 선풍기는 보신 적 있죠? 어느 선반 안 나오잖아요. LG 선풍기 못 보셨죠? LG전자 선풍기.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 골목 시장에 대한 장악도 굉장히 커졌죠. 이건 약간 좀 유통시장 분야로 넘어가는 이마트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마트에서 안 파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사랑스러운 애가 있어요. 사실 전통시장 뭐 가소평이 불편하다. 이마트 훨씬 편하죠. 솔직히 그렇죠. 전통시장을 참 딜레마인데 로드샵 문제나 어려운 문제예요. 소비자 후생의 문제냐 아니면 상인의 생존권 문제냐 어디에 우리 가치를 두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좀 상인들 편을 많이 들고 있지만 어쩔 때 더 이상 얘기하면 위험하겠다 그다음에 나쁜 장가 집단 교수 요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 왜 안 되죠? 하청업체들이 자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가 절대적이잖아요. 단가 후려쳐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다 부품업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못하겠어. 최소 100원은 주셔야 돼요. 이거 90원으로 못 갚어. 여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워낙 힘이 세서 만약에 나 부품만 잠깐만. 당연히 할 수 없죠. 그건 힘의 우위 때문에. 법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못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을까요? 예? 아니요. 방금 정답 말씀하셨어요. 담합이에요. 그럼. 이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워낙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떤 자결력, 국가자들이 담합의 문제가 있는데 담합도 한번 생각해볼 이슈예요. 굉장히 경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저희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초과이익 공유제.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일단은 내 90원에 공급을 하는데 니네가 우리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면 일종의 성과급인 거죠. 그 이익을 우리도 나누자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일동은 도입하자. 그다음에 이제 연대익 문제도 중요하죠. 이게 노이고 많고, 일단 넘어가시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거의 다 나온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재벌개혁은 이런 수익 계열 구조로 완화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잠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자본주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와 재벌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거의 같은 역사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과의 엄청 문제.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도 많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만 많은 분들은 이미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재벌 문제는 우리 어떤 신분 구조의 문제다. 우리 불평등의 문제다. 이 재벌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만악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오늘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